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용욱입니다. 기자들이 모여 주요 인물들의 속내와 미래를 파헤치는 인물비상구 63회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든든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유경선 기자, 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낯선 얼굴이 하나 왔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좀 축구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스포츠 담당을 오래 한 박효재 기자를 모셨습니다. 일단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주간 경향 부서에서 지금 이용 편집장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문화 국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한 3달 전까지만 해도 축구장, 농구장으로 출근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카타르 아시안컵 한국이 4강에서 탈락했던 그 순간도 함께 했었고, 그래서 좀 현장에서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또 축구를 잘 아시는 선배가 나오셔서 저는 사실- 이제 그냥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유니폼이라도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되게 잘 어울려요. 사실 오늘 이게 박효재 기자를 모시게 된 게 저도 이제 제가 원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도 축구를 사실 잘 아는 건 아니고 해서 처음에 이제 뭐 카톡으로 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물어보는데 줄줄줄 나오길래 그럼 네가 나와라 오늘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얘기할 얘기 이제 우리 국민들을 모두 화나게 했던 이 축구 얘기인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두 분 저 월드컵 32강 진출 좌절 이 참사를 꿈에라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실 언론 보도가 낙관론이 되게 우세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뭐 축구를 아주 뭐 전문적으로 알지는 않지만 그냥 분위기를 보면 이게 기자들이 이 정도로 쓸 정도면 그냥 뭐 무난히 이 정도는 진출을 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32강 이후부터는 진짜 토너먼트잖아요. 32강에 누굴 만나나 이 생각을 했죠. 뭐 그죠? 그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뭐 하나 이기고 하나 올라가고 이런 재미가 사실 월드컵의 진짜 재미인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그런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했는데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박효재 기자는 어때? 생각을 했었어요? 전문가니까. 전혀 생각 못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역대급 꿀조에 편성됐다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1포트에 있는 국가도 사실 개최국이긴 하지만 전력이 좀 다른 1포트 국가에 비해서 낮은 멕시코를 만났고, 그리고 유럽 목으로 할당된 그 나라도 체코가 진짜 막판까지 플레이오프 치르면서 고지대에 적응도 못한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조편성이 너무 좋았고 잘하면 16강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아공한테 졌으니까 정말 말이 안 나오죠, 지금 이런 상황이. 사실 제가 박효재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 월드컵 시작하면서 로또 비슷하게 막 각부에서 후배들이 대진표 붙여놓고 로또표 만들어 놓고 네. 막 들고 다니면서 돈 넣어라 이래가지고 저도 어거지로 이제 하면서 이 박효재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초코전 승부를 물어봤는데 얘가 2대1이라고 맞춰준 거야. 따셨다던데. 그래가지고 같이 따셨나요? 아니 아, 얘가 전망을 하고 저는 이제 받아서 제가 땄죠. 아. 따서 저희 부서 저녁을 먹었고요. 나머지 돈은 다 박효재 기자한테 뭐 얼마 안 되지만 줬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 걸려고 그랬는데 안 가져오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박효재 기자가 했던 전망하고 실제 결과는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좀 약간 야 이건 의아하구나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봤는데 이게 약간 국민들한테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지금 보면 멤버들이 뭐 손흥민, 이강인, 뭐 김민재, 황희찬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저같이 이제 축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봐도 전 세계 유명 클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고 어떻게 이런 성적을 낼 수 있었는지 좀 지금도 좀 믿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이구동성 퀴즈. 자, 이번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 몸통은 누구입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정몽규. 두 분이 다른데 자 이거는 이제 뒤로 갈수록 좀 얘기를 하고 다만 한 가지씩만 얘기할게요. 왜 정몽규가 더 저기 큰 참사라고 생각을 해요? 짧게 대답을 해주세요.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정 회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 전에 클린스만 감독 선임할 때부터 실패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교훈을 얻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감독 선임할 때부터 잘못을 했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설계한 정 회장이 제일 큰 책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궁극적인 책임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도 뭐 동의하지만 어쨌든 좀 총사령관이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홍명보 감독이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홍몽규를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들어보니까 양쪽 다 뭐 둘 다 큰 책임이 있죠. 어쨌든 오늘 하는 인물비상과 그동안 다뤘던 인물들은 99% 정치인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좀 그래서 이름도 정치비상구에서 파생된 듯해서 이제 인물비상구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니고요. 이유는 뭐 하나입니다.
온 국민을 이렇게 분노로 대통합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화제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비상구 앞에는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 그다음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아까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나 유경선 기자는 축구 전문가는 아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이제 우리의 기분을 얘기를 하면 이건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고요. 그래서 오늘 박효재 기사를 다시 모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바로 들어갈게요. 이번 대회에서 가장 황당했던 장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이제 홍명보 리더십에 대해서 좀 문제를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6월 25일에 있었던 남아공전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축구 그렇게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는 제가 봐도 이 경기가 되게 좀 축축 처지는 모습을 보였고 움직임도 되게 둔해 보이더라고요. 감독도 뒤에서 이렇게 나자빠 앉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경기 말미에는 그러니까 뭐 뻥축구라고 하나요? 약간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약간 뭐 마음 급하거나 별 전략 없을 때 그냥 막 공 막 이렇게 보내는 이런 모습이 보여서 되게 좀 속이 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자회견 멘트가 저는 좀 정말 어이가 없죠. 좀 너무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왜 패배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은 물론 설령 감독이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페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좀 오답노트 잘 쓰겠다라는 어떤 그런 모범 답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은 점은 되게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유경선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분노가 상당히 심한데 좀 민심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화 나는 이야기들은 너무 다들 이제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좀 에휴 그냥 웃자 약간 이런 좀 우리가 또 해악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냥 분노를 이렇게 웃음으로 승화한 몇 개를 그냥 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선수 라인업이 너무 이번에 좋았잖아요. 아까 박효재 선배도 네. 말씀해주셨지만 이제 이게 캐비어로 알탕을 끓인 결과다. 뭐 이제 이런 표현도 좀 재미있는 표현이었고, 그리고 이거는 해외 매체에서도 나온 표현이긴 한데 2030년까지 경기했어도 골 못 넣었을 거다. 남아공 경기에 대해서 네, 그런 평가가 또 있었고, 그리고 저는 좀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한 일본인 유저가, 그러니까 X 유저가 남아공전 이후에 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한국이 너무 약해서 대체 일본한테 어떻게 이기려고 그러냐. 지금 붙으면 우리가 한 8대0 정도로 이길 것 같아.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분노의 되게 이제 댓글들이 도발이잖아요. 달려야죠.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인 유저들이 다, 야, 그래도 너 의리 있다. 같은 동아시아 국가라고 너 우리 너무 과대평가해 주는 거 아니야? 전반전에만 6골 먹을 것 같은데? 우리 뭐 같은 이렇게, 리그가 아니야 이미. 예, 뭐 그렇게 하거나, 아, 야, 8골만 먹힐 거라고 해줘서 너무 고맙다. 하긴 뭐 12대 0도 무리는 아니다. 그냥 한 33대 0으로 이겨서 아예 그냥 잿더미로 만들어줘라. 라고 하니까 이제 그 처음에 글 올린 사람이 너무 당황해서, 아, 왜들 그러냐. 좀, 내가 말한 건 그런 건 아니었어. 우리 그냥 우리 좀 즐기자. 뭐 이제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좀 되게 좀 웃픈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온라인 뉴스를 보다 보니까 각 가게마다 뭐 홍명보 출입 금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그런 네. 것들, 그런 오픈 뉴스들이 있었는데 참 민심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근데 이 더 무서운 건, 더 좀 안타까운 건 홍명보 감독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퇴를 선언하면서 이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기준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걸로 이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론이 여전히 싸늘하기만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억울하다. 내가 한국 축구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축구를 잘 알지도 못하는 당신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지적을 하냐. 아 그래 정말 못 해먹겠다. 그럼 나 안 할게. 이렇게 하는 태도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이게 홍명보 감독이 어떤 스타일과 좀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제가 뭐 홍명보 감독이랑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자회견 워딩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거고, 저는 사실 그 선수로 데리고 있었던 히딩크 감독님 말씀이 가장 기억에 어떤 남고, 말이죠? 굉장히 자존심이 센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장 자리를 시켜서 잘한 것도 있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독이 된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맞다. 이대로 하면 잘 되는데 왜 주변에서 이거를 이해를 못 해줄까? 선수들은 왜 못 따라왔느냐? 네, 까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제일 좀 큰 것 같아요. 그 홍명보 감독이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한국 축구만을 위해서 생각을 했는데 왜 나를 못 알아주느냐, 약간 이런 느낌이, 이런 감정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분석이었고요. 저도 하나 든 건 이런 거였어요. 이제 처음에 사퇴 기자회견을 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공항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제 막 야유를 보내면 보통이라면은 이제 공인이니까 그냥 잠깐 나와가지고
뭐 상처받은 국민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뭐 이러면서 90도로 고개 한번 숙일 법도 한데 안 하고 훅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지만 축구 선수 홍명보는 사실 우리가 아주 좋아했던 한때 정말 좋아했던 선수인데 특히 한국 축구사에서 홍명보라는 이름 세 글자를 빼놓고는 굉장히 얘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영원한 리베로 박효재 기자가 얘기했듯이 든든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그 홍명보 선수가 어떤 선수였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양력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명보 감독 1969년 서울 출생이고요. 1991년에 고려대 졸업하고 K리그에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1994년에 국가대표팀으로 미국 월드컵에 출전을 해서 2골을 넣어요. 그때 활약을 보고 당시 이제 독일의 분데스리가의 2팀 또 이탈리아 세리에 리그에 있는 한 팀으로부터 오퍼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해외에 진출을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고요. 이후 J리그에서 활동을 하는데 가시와 레이솔이라는 팀입니다. 그런데 이 팀이 홍명보 당시 선수를 영입한 이후에 원래는 좀 분포가 중하위권이었는데 리그 3위까지 도약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팀 주장을 맡았고요. 예, 그래서 그런지 홍명보 감독을 향한 일본인들의 그 감정이 좀 되게 우호적이더라고요. 그건 사실 저희도 그랬어요. 예, 그때는 뭐 그랬죠. 그리고 근데 그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에는 홍명보 감독을 주인공으로 한 홍명보 이야기라는 만화책도 일본에서 나왔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홍명보 선수에 대한 존경심을 담아서 뭐 펴낸 만화책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이제 그 월드컵에서 이제 우리가 32강 진출에 실패한 이후에 한국에서 굉장히 비난 여론이 쇄도를 하니까 일본 커뮤니티나 스포츠계에서는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쁘다고 저렇게 감독을 두들겨 패면 누가 감독을 하겠느냐.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이 과도하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좀 J리그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고 또 이렇게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좋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2002년 월드컵에 4강 진출 신화를 쓴 주역이었고요. 그리고 또 선수 이력이 뭐 월드컵 이후로도 한동안 되게 괜찮았어요, 보니까.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이적 제의를 받은 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제의는 이제 뭐 성사되지 않았지만 같은 해 11월 LA 갤럭시에 입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이미 30대 중반이어서 전성기는 이미 지난 나이죠. 예, 그래서 축구 선수로서. 뭐 얼마나 활동을 하겠나 그냥 이제 뭐 팬들하고 같이 좀 뭐 이렇게 뭐 우호적인 모습을 연출하다가 은퇴하지 않을까 했는데 활약을 또 되게 잘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첫 시즌에는 그 MLS 외국인 선수 베스트 11에 선정이 되고요. 한미 간 교류에도 되게 좋은 영향을 줬고 뭐 경기 시작 전에 그 미국에서 경기장에 애국가가 흘러나온다는 등 뭐 그렇게 활동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홍명보의 어떤 선수로서의 위상 이런 게 좀 엿보이는 또 이제 뭐 그런 멘트들이 있었는데 94년도에 미국 월드컵이었는데 그때 이탈리아인 해설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저런 선수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라는 말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매체는 해외 매체인데요. 그 홍명보가 만일 지금 다시 축구를 시작한다면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유럽에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다. 이게 이제 조금 시점이 늦었다는 게 아쉬울 뿐이다. 뭐 이런 논평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뭐 지도자 경력도 뭐 잠깐 간단히 살펴보면 2006년에 시작을 해요. 딕 아드보카트 감독 때 국가대표팀 코치에 합류를 하고요. 그리고 2009년에는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감독에 선임이 되고 같은 해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8강 진출 성과를 냅니다. 이게 이후에 이제 이때까지 다 순탄했죠. 그쵸. 지도자로서 이제 데뷔도 잘했다. 뭐 이런 찬사를 받으면서 축구협회가 올림픽 대표팀 감독으로 승격을 시켜요. 그리고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도 맡는데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최종 3위 성적을 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축구 4강에 진출을 했고요. 그때 이제
이제 브라질에 패해서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는데 3, 4위전에서 또 일본을 꺾어요. 2대 0으로. 그러면서 동메달을 따내고요. 이때까지는 이제 아주 분위기가 좋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2013년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을 맡는데 이때부터가 이제 사람들이 지금 떠올리는 홍명보 감독의 그 안 좋은 히스토리인데 2014년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결과를 받아듭니다. 그 이후 감독직에서 물러났고 2017년에서 2020년 축구협회에서 전무이사 활동을 했고요. 또 2021년에는 K리그 울산현대를 지휘하면서 리그 2연패를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2024년 많은 논란 끝에 국가대표팀 감독에 선임이 됐고 북중미 월드컵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다시 사의를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유경선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뭐 이게 홍명보 감독에 대한 여론이 지금은 굉장히 악화돼 있지만 사실 그 한국 축구의 영웅으로 한때 불렸던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 시점부터 이제 그의 커리어가 좀 이제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특히 선수 생활과 달리 감독으로서 생활 이런 거 좀 순탄치 않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좀 그랬다고 보세요? 그 런던 올림픽에서 찬사를 받았던 게 이런 박주영, 기성용, 구자철 같은 자기 어떻게 보면은 홍 감독이 애제자들. 정말 어릴 때부터 봐오면서 꾸준히 지켜보면서 이렇게 성장시킨 선수인데 그 계속 따라다니는 꼬리표 의리 축구라는 말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홍 감독이 그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 기준이 나는 뭐 이름값 안 본다. 소속팀에서 얼마나 많이 뛰고 잘 뛰고 활약을 하느냐 그 기준으로 보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박주영 선수로 예를 들면 프리미어리그 진출할 때는 아스널 같은 그런 명문팀에 갔는데 나중에는 막 2부 팀을 전전하면서 임대 생활을 하고 그마저도 그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하는 커리어가 그런 점점 뒤로 가면서 많이 무너졌죠.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약간 조금 커리어가 좀 하락세였던 선수들이었는데 그 선수들을 그 브라질 월드컵에 발탁을 해가지고 좋은 경기를 보여주지 못했죠. 특히 박주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골을 넣어야 되는 골잡이인데 결과를 내지 못하면서 홍 감독과 함께 이제 의리 축구 하다가 이렇게 망쳤다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죠. 이게 뭐 축구 전문 기자, 축구 취재를 오래 했던 박효재 기자니까 할 수 있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그 어쨌든 지금 두 번의 월드컵 국가대표팀 감독이 이제 실패가 됐는데 이거는 사실 2024년도에 그 선임됐을 때부터 예고가 됐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온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을 거예요. 이 감독이 선임되는 절차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클린스만 감독 때도 정 회장 픽으로 선택된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 그 선임되는 과정에서 이제 감독 추천 권한이 없었던 이임생 기술이사가 그 전에 정혜성 그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하는 바람에 이 정권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게 절차가 그 공정하게 진행되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최종 후보군에 있었던 거스포의 전북 현대 감독이라든지 잉글랜드 2부 리그 감독을 했었던 다비트 바그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직접 면접도 보고 그 다비트 바그너 감독이라는 분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뭐 평가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리그로 그 지도자의 어떤 수준을 저희는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계 최고의 리그라고 이제 꼽히는 게 프리미어 리그인데 잉글랜드 2부에 있었던 이제 그 프리미어 리그로 승격시킨 감독이었죠. 성과가 있는 감독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이제 K리그에서 뭐 2연패를 했었다. 울산 HD를 이끌고 2연패를 했었던 성과를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성과를 냈던 감독이다. 이임생 기술이사가 얘기를 하는데 뭐 리그 명성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홍 감독이 더 위에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왜 홍명보 감독을 굳이 선임한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래서 축구협회가 뭐라고 밝혔는지 좀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뭐라고 이제 그 선임 배경을 밝혔는지. 근데 당시 축협 설명으로는 방금 박효재 선배께서도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일단 뭐 홍명보 감독의 전술 스타일이 한국 축구에 맞는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현재 대표팀에 필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또 국내 감독 선임이 필요하다라는 논리. 그리고 대표팀 선수 파악이 다 되어 있고 또 국가대표팀 지도를 해봤다라는 것들을 이유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건 있지 않았을까 좀 짐작이 되는데 그 직전 감독이 이제 외국인 감독이었잖아요. 클린스만 감독. 뭐 재택근무 논란 뭐 있었고 그러면서 그 굉장히 뭐 클린스만 감독의
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알려진 정몽규 축협 회장과 협회에 대해서도 여론이 그때 굉장히 좀 안 좋았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눈치를 좀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박규재 선배 말씀해주셨던 이임생 그 기술총괄 이사가 뭐 홍명보 감독 집 앞까지 찾아가서 감독직을 부탁을 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전력강화위원회가 협회 내에서 감독을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감독 추천을 하잖아요. 그때 이미 너무 분위기 자체가 홍명보 감독을 강하게 미는 분위기였다라고 그 전광희 수석이었던 박주호 전 선수가 폭로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한국인 감독을 뽑아야 한다라는 답정너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그런 취지였더라고요. 예.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박효재 기자에게 이것저것 묻는데 박효재 기자가 한 영상을 보내준 게 있어요. 근데 홍명보 감독이 라커룸에서 선수들한테 막 엄청나게 화를 퍼붓고 막 이러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앞뒤를 읽어보니까 한국 축구 대표팀들이 좀 이제 그 클린스만 있을 때 이강인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하고 그 불화도 노출이 되고 해서 좀 분위기를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편집장이 얘기하신 그 영상을 보면은 그 특성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게 팀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의자도 걷어차면서 선수들을 이렇게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아까쯤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후보군에 있었던 지도자들보다 전술적인 역량이 뛰어나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 홍 감독이 선수 시절에 2002 4강 월드컵 신화의 주역이기도 하고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주장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표팀에 있는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부터 시작해서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 다 진짜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 뛰고 있잖아요. 그런 선수 구성을 놓고 봤을 때 선수들이 정말 찍소리하지 못하고 따라올 수 있는 지도자가 누가 있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 홍 감독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기강 잡기 차원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그 같아요. 질문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부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선수단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특히 뭐 홍명보 감독하고 손흥민 선수 간에 뭐 이상 기류가 있다. 혹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이거는 다들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접하셨을 것 같은데 홍 감독이 런던 올림픽 당시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 게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자기가 잘하는 선수가 있고 자기를 희생해서 주변을 돋보이게 만드는 선수가 있는데 손흥민은 그냥 자기가 잘하는 선수다. 희생하는 선수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2014 브라질 월드컵에 이제 소집을 했을 때를 보면은 사실 손흥민 선수가 그때는 지금만큼 뭐 커리어의 정점이 있지는 않았지만은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던 선수였고 정말 촉망받는 선수였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잘한다고 하니까 뽑았다. 내가 앞으로 잘하는지 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이상한 기류를 정말 직접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게 주장 교체설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저는 그게 실제로 뭐 이행되지는 않았지만은 홍 감독이 계속해서 그것도 하나의 고려 사항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하긴 교체설이 나오려면 어느 기자에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의도를 가지고 네. 앙로새 그 내부 얘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분명히 주장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 대회 보면서 가장 좀 깜짝 놀랐던 게 남아공전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믹스트 존에서 기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 감독님이 후반전에 교체돼서 들어갈 때 어떤 지시를 하셨습니까 하면은 보통 이제 감독하고 사이가 좋고 감독님이 이렇게 잘 짜 주셨습니다. 조금 립 서비스성으로라도 얘기를 할 법한데 특별한 지시는 없었고요. 저 정도 되면 예, 알아서 해라. 어느 시점에 들어가든 내 할 몫을 알고 있고 내가 잘 알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감독도 손흥민 선수를 믿지를 못하고 손흥민 선수도 홍 감독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 또 결정적으로 이제 귀국하는 일정을 보면은 다 지금 따로 있죠. 국밥처럼 되게 어색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유를 들러대자면은 손흥민 선수가 LAFC 소속이니까 LA에 가서 컨디션을 점검하고 뭐 이제 뭐 별도로 귀국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감독이랑 주장이 그렇게 따로 들어온다는 것만 보면 누가 보더라도 감독이랑 주장 사이가 좋지 않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뭐. 저는 그 손흥민 선수가 인스타그램에 쓴 글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뭐 저 역시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경기를 보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 같다. 근데 이런 경기를 만든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면 이제 감독밖에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홍명보 감독 스타일이 어쨌든 리더십도 전술도 선수 파악도 이제 모든 면에서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 전에 제가 그 다비트 바그너 감독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임생 기술 이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뭐 라볼 피아나를 잘하느니 그러게 난 비대칭 그게 쓰리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홍 감독만의 특별한 전술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 경기 국면마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 하나일 뿐이고 그리고 사실 그 정량적인 지표로 홍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역량이 뭐 입증이 된 게 있나요? 저는 그 이임생 기술 이사가 울산 HD를 이끌 때 국내 빌드업 1위였다고 하는데 빌드업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후방에서부터 그 볼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면서 나가는 과정인데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1위라고 그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객관적인 성과로 봤을 때도 지금 그 편집장이랑 바그너 감독 얘기를 했는데 거스포획 감독 얘기를 하고 보자면은 거스포획 감독 오자마자 그 지난 시즌에 정말 2부로 떨어질 위기에 있었던 전북 현대를 조기 우승을 시키거든요. 대단한 정말. 감독이군요. 정말 파죽지세로 우승을 시켰고 또 더군다나 이제 FA컵까지 우승을 시키면서 더블 우승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떤 걸 보고 이제 홍 감독이 전술적인 측면에서 뭐 선수 파악도 사실 잘 안 됐잖아요. 저는 그 선수 파악이 잘 안 됐다는 거를 선수들의 증언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 비대칭 3백을 하면서 이제 윙백들이 이제 굉장히 그 상대 진영 깊숙이 들어가서 공격수처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설영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배지다에서 자기가 뛰는 포지션도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오른쪽인데 뭐 왼쪽을 뛰었다 예. 뭐 이렇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왼쪽에 뛰게 되면은 역발잡이다 보니까 상대를 한번 접고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템포도 느려지고 몸도 느려지고. 그리고 설영우 선수는 사실 그 윙백에 잘 어울리는 그런 선수가 아니거든요. 좀 풀백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최적화가 돼 있는 선수고 그럼 풀백에 최적화가 돼 있으면 어떻게 좀 다릅니까? 풀백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수비적인 역량이 뛰어나고 그 뭐라고 해요? 수비 가담 능력 또 활동량 이런 측면에서 앞서지. 근데 윙백이라고 하면은 거의 윙어에 못지않게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설영우 선수가 그런 성향은 아니었는데 그 포지션에 나타나는 거는 그 선수가 잘하는 포지션도 아니고 그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었느냐 하면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박효재 기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원고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홍명보 감독이 카리스마는 있는데 전술 전략은 없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농구팀이 있었는데 그 감독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농구를 하는데 저 1학년 때부터 농구를 하는데 맨날 농구팀이 져요. 그래서 이제 학교 차원에서 열이 받으니까 유명 선수들을 싹쓸이 스카웃을 하거든요. 근데도 2학년 때도 라이벌 팀에 지고 3학년 때는 더 큰 선수를 내리면 또 져요. 또 지니까 이제 한 번 이기면 한 4번은 지는 이런 식의 사태가 반복이 되니까 이 감독이 뭐냐 하면서 우리가 맨날 욕을 했었는데 지금 나무위키를 뒤져보면 이 감독에 대한 밈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재미로 예를 들어서 중간에 경기가 안 되는 선수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게 2개가 있어 하면서 뭐 오펜스하고 디펜스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든가 이거 나무위키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니 왜 저 선수가 계속 3점 슛을 쏘게 두는 거야 누가 쟤를 막고 있어 하니까 다른 선수가 감독님 우리 지금 지역 방어하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뭐 경기 중반에 잘 안 풀리면 이렇게 하면은 2점 슛 저기 센터한테 2점 넣어라 3 하면은 3점 슛 3점 넣어라 그래서 상대팀이 다 알았대요. 그런 근데 이 감독도 사실 그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대학 감독직을 되게 오래 맡은 분이에요. 근데 그때도 뭐를 얘기했었냐면 선수들은 너무너무 좋은데 이걸 제대로 섞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떨어지는 팀 감독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저 벤치에 앉아있는 애들 나한테 둘만 주면 내가 우승시킬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감독이거든요. 근데 홍명보 감독 불현도 그 생각이 나서 근데 이거 사실 나무위키 보면 아실 거고 막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누군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디펜스랑 오펜스가 안 된다. 이거 너무 웃기네요. 예, 우리가 할 거 그다음에 이런데요. 뭐 이제 불러가지고 야 누구 와봐 하더니 할 얘기가 작전 타임에 누구야 하더니 무조건 너 뭐 이런 거 한다든가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근데 여하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홍명보 감독이 그 정도 사람은 아니지만 좀 비슷한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감독도 스타 선수들 모아놓고 카리스마로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올드한 시절에는 뭐 몇 연승을 이루고 이런 유명 감독이었는데 어느 순간 현대 농구가 되고 꾀돌이 감독들을 가지고 있는 상대팀을 만나니까 맥을 못 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났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왜 대한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은 이런 비판 그다음에 절차적 하자를 감수하면서까지 홍명보를 믿었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 좀 드렸듯이 그러니까 한국인 감독 답정너 분위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2024년에 축구의 시대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펴냈더라고요. 거기에서 홍명보 감독의 선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남은 시간을 고려할 때 선수 파악에 시간이 걸리는 외국인 감독보다는 국내 지도자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여러 후보 가운데 홍명보 감독이 최적임자로 떠올랐다. 홍명보 감독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성급하게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으로 불러들였다는 점에서 늘 미안한 마음이었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네. 그럼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감독을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 이제 뭐 성급하게 불러서 미안하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정몽규와 홍명보 관계가 이제 대학 고대 라인이다 이렇게 소집했다는 소문도 있는데 사실 지금 깊숙이 개입한 이임생 그 기술위원장인가요? 또 고대죠. 그래서 이 고대 라인이 맞습니까? 그 공교롭게 정 회장도 고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라고 하면은 특정 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됐겠습니까? 근데 제가 앞서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 다비트 바그너 감독이라든지 거스포획 감독 같은 경우 뭐 PPT를 막 20장, 30장씩 준비해서 자기 어필을 했었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홍명보 감독을 마지막으로 본 게 수원 FC와의 경기였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나는 절대 감독 안 한다. 홍 그렇게 감독 얘기를 이때 어디 감독이었죠? 울산 HD. 울산 현대에 그대로 있었죠. 네. 예. 그때 수원에서 이제 경기를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날 이임생 기술 이사를 만나서 했더라고요. 축구계에서는 이임생 기술 이사의 픽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어떤 역량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도 앞서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임생 기술 이사가 사실상 읍소하다시피 해가지고 홍명보 감독을 붙든 건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 고대 학연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 박효재 기자하고 얘기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원고 준비하면서 물어본 건데 그럼 울산 현대에 있을 때는 좀 성과를 냈었다면서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홍명보의 실력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죠. 홍명보의 실력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뭐 스쿼드라고 하죠. 선수단의 어떤 면면 퀄리티, 개별 포지션의 그 선수들 이름값, 기량으로 봤을 때 정말 그 체급차로 찍어 누른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정말 연봉도 뭐 3-4배 정도씩 차이가 나고 전술도 보면은 사실 뭐 홍 감독이 뭐 그렇게 막 창의적이고 정말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런 감독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수비적인 안정성을 도모하고 그렇게 그 홍 감독의 그 축구를 잘 하려면 일단 볼 간수를 잘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자체가 정말 개인 볼 기술이 간수한다고. 개인 기술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잘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 축구계에 있었던 그 기자들도 다 동의를 했을 거예요. 울산 HD의 그 스쿼드가 워낙에 뛰어났기 때문에 2연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볼 겁니다. 아마. 자, 우리가 지금까지 홍명보 감독 얘기를 했는데요. 박효재 기자가 더 원흉으로 얘기했던 그 정몽규 축협회장 이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박효재 기자도 그랬고 그 많은 축구 관계자 팬들이 이 사단의 원흉으로 꼽는 사람이 정몽규 회장입니다. 그래서 정몽규 회장이 무려 13년간 축협회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월드컵을 앞두고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그 이후에 따로 입장 표명은 없죠. 네, 정몽규 회장이 일단 월드컵 직전에 사의를 밝혔거든요. 사퇴하겠다고. 조별리그 1차전을 앞둔 지난 5월 29일이었는데 대표팀의 성적과 관계없이 월드컵 폐막 이후에 물러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월드컵 폐막이 이제 이번 달 19일이니까 뭐 그 이후에 사직서를 낼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2013년 취임 이후 13년 만에 축구협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뭐 32강 탈락이라는 결과를 받아든 지금 이 마당에 이 사퇴의 뜻을 밝힌 이 의사를 번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면 협회 정관에 따라서 60일 안에 차기 회장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꼼수라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 선거는 간선제로 하고 있고요. 선거인단이 200명 정도 안팎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전두환 정권 시절 때처럼 체육관 선거 정말 그 중앙 정부가 그립을 강하게 잡고 있는 그 산하 단체 기관장들이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윗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선거인단 규모 자체가 너무 적잖아요. 200명밖에 안 되기 60일 때문에. 이내면은 뭐 다 정몽규 사람으로 채워줄 수도 있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진짜 전면적인 직선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선거인단 풀을 넓히는 그런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대한체육회 그 종목 회원 단체 규정에 따르면 60일 이내로 뽑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물리적으로 정관 고치고 그 바뀐 선거 제대로 하려면 안 된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개혁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대한체육회나 문체부가 들어와서 그 부분만 60일이라는 그런 물리적인 제한만 없애주는 그런 원포인트 개정을 하면 어떨까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그 있죠. 기사를 제가 며칠 전에 본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건 이따 뒤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정몽규 회장 어떤 인물인지 양력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정몽규 회장 1962년 서울 태생이고요.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넷째 동생인 정세영 전 현대자동차 회장의 장남이자 외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많이 했다고 해요. 초등학교 때 수영 선수를 했고 중학교 때는 승마를 했다고 하고요. 돈 지금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스포츠. 네, 그렇죠. 경복고, 청운중, 용산고를 거쳐서 고려대 경영학과에 진학을 하는데 또 고대에서는 스키부를 만들어가지고 스키 선수로 활동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1988년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하는데 초고속 승진을 거쳐서 입사한 지 무려 8년 만인 1996년에 34살의 나이로 현대자동차 회장이 됩니다. 이 전 세계 완성차 업계에서 최연소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었다고 해요. 뭐 현대자동차 관련해서는 뭐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하여간 근데 정주영 회장이 선대 회장이 다시 이제 부회장으로 주저앉혀요. 그리고 나서 현대자동차를 떠나서 현대산업개발을 물려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대자동차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럼 기업인 정몽규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왜 정주영 선대 회장이 정몽규 회장을 현대자동차 회장에서 부회장으로 주저앉혔을까? 여기에서 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정몽규 회장의 아버지, 아까 말씀드렸던 정주영 회장의 넷째 동생 정세영 전 회장이 아들한테 현대자동차를 물려주기 위해서 되게 무리수를 많이 뒀어요. 본인이 당시에. 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정세영 회장은.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34살의 나이에 회장직을 덜컥 맡긴 것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정주영 회장 라인이던 임원들을 대거 숙청하는 등 현대자동차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회사가 몸집이 너무 커지면 본인이 현대자동차를 경영하는데 경영권 유지에 좀 방해가 될까 봐 기아자동차 인수에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임하고요. 이 정세영 회장이 현대자동차의 애착이 이제 굉장히 컸다고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이제 키웠고 별명이 이제 포니정이라고. 포니정이었으니까 포니가 처음으로 뭐 산길을 올라갔을 때를 회고하면서 나중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되게 엄청 좋아하는 그때를 회고하면 엄청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정몽구 회장에게만큼은 또 유독 넘기기 싫어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형님이 굉장히 서슬이 퍼렇고 영이 서 있었기 때문에 정주영 회장이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결국 조카인 정몽구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깁니다. 돌아보면 정주영 회장이 큰일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때 현대차를 떠나면서 막 입을 틀어막고 우는 모습이 또 사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정말 통한스럽게 이제 넘긴 것이 아닌가 싶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러면 과연 그때 현대자동차를 계속 정세영, 정몽규 부자가 이렇게 대를 이어서 경영권을 넘겨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지금의 거는 현대자동차는 없지 않았을까?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현대산업개발로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맞바꾼 거잖아요. 정몽구 회장의 현대산업개발 지분과 또 정세영, 정몽규 부자의 현대자동차 지분을 이제 바꾸면서 이 정세영, 정몽규 부자가 현대산업개발 맡게 된 거고 정몽규 회장이 이제 현산을 이제 계속 경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 맞바꾼 게 이제 되게 신의 한 수가 아니었냐라는 말들 지금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지금 너무 중요한 글로벌 기업인데 그리고 저 최근에 뭐 젠슨왕 뭐 이제 방한하고 했을 때 뭐 또 정의선 회장 같이 뭐 만나러 가고 했는데 뭐 이런 경영 히스토리를 보면 자칫하면 되게 이제 우리가 현대자동차를 지금 모습대로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좀 무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슴을 쓸어내리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산업개발을 뭐 어떻게 경영을 해왔는지를 좀 보면, 그러니까 사실 원래 이게 경영권을 받을 때 이미 굉장히 굴지의 회사였었다고 해요. 당시로서는 이제 국내 최대의 건설사였고, 그 물려받고 나서 초기에는 그래도
그 경영이 괜찮았대요. 왜냐하면 정주영 선대회장이 닦아놓은 게 있으니까. 알짜배기 부동산을 다 이미 매입을 해놓은 게 있고 거기 그냥 착착 개발하기만 하면 사실 수익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점점 이제 건설사 도급 순위가 좀 하락을 하고요. 이거를 개선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해외 진출을 안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사실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에 어떤 뭐 그런 굉장히 대형 인프라 사업들을 열심히 수주하면서 여러 가지 몸집을 키워나가는데. 그렇죠. 몸집도 키우고 또 그런 사업 어떤 뭐 사업성 경험이나 이제 이런 부분도 많이 축적을 하던 것과 굉장히 좀 대비가 되고요. 무엇보다 2006년에 뜬금없이 영창악기를 인수를 해요. 우리 어렸을 때 영창 피아노 이렇게 예, 나왔었죠. 영창 피아노 다들 이제 아실 텐데, 근데 건설사가 왜 악기 회사를 사냐? 당연히 이제 의구심이 있었겠죠. 그때 현산 측의 설명이 정몽규 회장이 한때 현대차를 경영하며 쌓은 세계 시장 개척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 영창악기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다. 이게 약간 좀 말만 변죽만 좀 요란한 느낌인데 하여간 인수 때부터 이미 피아노 시장이 뭐 그렇게 성장할 만한 사업이냐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그걸 부정하면서 사업을 밀어붙였고요. 뭐 당연히 계속 적자가 나는 밑빠진 독이 됐습니다. 또 급기야는 이제 각 대리점에 이 영창 피아노 좀 고가로 팔아라라고 강요했다가 공정위에서 제재받고 과징금 부과 처분도 받았고요. 이 올해 4월 16일에 HDC 영창 그러니까 이제 현산이랑 영창 이제 합친 그 회사 명이죠.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한때 세계 피아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던 영창 악기가 오히려 현대에 인수되면서 몰락한 사례다라는 평가를 받더라고요. 이게 네. 새로운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놀랐어요. 영창 히스토리를 아시고 그쵸. 그리고 또 2019년에는 아시아나 항공 인수전에도 뛰어드는데 이 사실 뭐 악기보다는 뭐 조금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건설사와는 그렇게 사업 연관성이 없고 이미 그때 아시아나 항공 부채가 상당한 수준이었는데 뭐 인수를 감당을 하겠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일단 뭐 우선 인수 협상자로 뭐 이렇게 선정까지는 됐지만 결국 인수 포기를 선언하면서 이것도 이제 계약금 쪽으로 있었던 2,500억 원을 날려요. 근데 이제 왜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고 했을까? 그때 이제 뭐 이제 경영의 분석으로는 뭐 아버지 정세영 회장이 현대차를 떠난 데 대한 어떤 좀 뭐 한풀이성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뭐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을 때 모빌리티 기업으로 뭐 도약하겠다라는 말을 한 것도 좀 뭔가 현대차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본인은 큰 꿈을 아니었냐. 그렸구나. 예, 라는 분석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2022년 1월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저도 그게 제일 있었죠. 인상에 남아 있어요. 예, 그때 책임을 지고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는 사퇴를 했지만 여전히 HDC 그룹 회장 자리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몽규 회장이 기업인으로서 어떤 기업인이었나 얘기를 이제 들어봤는데요. 얼핏 들어도 좀 좋은 평가를 내리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핵심은 여하튼 정몽규 축구협 회장이니까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축구 행정가로서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그 IMF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그 김우중 회장이 이끌던 대우그룹이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구책으로 이제 그 가지고 있었던 대우 로얄즈 이 구단도 이제 시장에 내놓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거액을 베팅을 해서 CJ 이런 그룹들을 물리치고 부산 아이콘스로 이제 개명을 그게 해서 그런 과정이었구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단을 가지게 되죠. 지금 부산 아이파크라고 불리는 팀인데요. 근데 문제는 정 회장이 그때부터도 참 이 지갑을 여는데 인색하다 그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스타급 선수들을 영입을 하지 못했고 감독 같은 경우에도 정말 실력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을 영입하기보다는 네임드 그러니까 클린스만 같이 이름값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외국 감독이라고 하면 그냥 무작정 들여와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고 선수단 보강이 안 하다 보니까 그 부산 아이파크가 그 예전에는 이제 김주성 선수 알죠? 김주성 선수라든지 안정환 선수 같은 그런 안정환 선수 원래 대우에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 예. 그런 불세출의 선수들을 가지고 있었던 명문 구단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정 회장이 인수한 다음부터 2부에 내려와서 이제 1부에 올라올 줄 모르는 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원 삼성, 뭐 전남 드래곤즈 이렇게 2부 내려간 팀들이랑 엮어서 부산 아이파크 언제 1부로 올라올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정 회장의 이런 그 구단주로서의 어떤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고요. 저는 그 정 회장의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프로축구 연맹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축구협회장까지 맡게 된 건데 그 정 회장의 유일한 업적이라고 하면은 그 이전 회장이죠. 정몽준 회장 시절에 그 군대 문화를 없앴다. 그 뭐 속된 말로 뭐 못 간다. 못 간다. 네. 막 그렇게 막 유명했죠, 그거는. 예, 위계설 강하고 강압적인 문화가 아니고 수평적인 문화를 만들어냈다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업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비정상의 정상화를 한 것뿐이고 그리고 또 있는 그대로 또 나쁘게 말하자면은 기강이 해이해진 측면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카타르 아시안컵 때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안 좋은 성적을 내고도 직원들이 뭐 도박을 했다든지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그 가장 큰 업보죠. 클린스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상 초유의 해외 재택근무 이런 게 정몽준 회장 때 있었을까요? 저는 위약금도 네. 지금 어마어마하게 물어준 거 아니에요? 네, 클리스만한테. 그거는 돈도 날렸죠. 그래서 한간에는 이 일은 오히려 정몽준 회장 때 더 잘했었다. 정몽규 회장 들어서 약간 좀 기강도 해이해지고 좀 성과를 못 내는 거 아니냐 그런 평가들이 많이 어쨌든 나오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에 올랐을 때 회장이 정몽준이니까 사실 정몽준 회장은 그것 때문에 대선 주자도 되고요. 저도 이제 들은 건 정몽준 회장이 잠깐 하면 국회의원 정몽준을 좀 봤으니까 근데 그 방에서도 그렇게 분위기를 잡으셔서 좀 무섭대요. 무서운데 대신 그걸 잘 따라주면은 확실하게 자리를 알아봐 준다. 어디로든지 보내준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이건 이제 여담이고요. 여하튼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정몽규 회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대가 얘기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현대가에서 보면은 활발하게 체육계에 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예컨대 뭐 대한양궁협회 이거는 정몽구 회장 그다음에 지금 정의선 회장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현대가에서 이제 정몽구 정의선은 뭐 평생 해라 이렇게 응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박규재 선배 말씀해 주셨지만 되게 지갑을 열었는데 인사 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르구나. 예, 그 정몽구 정의선 회장 그 대를 이어서 부자가 이렇게 양궁협 회장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했더라고요. 뭐 그리고 이제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포상금도 아주 확실하고 넉넉하게 챙겨주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1985년부터 해서 40년 동안 양궁에 투자한 돈이 500억 원이라는 집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양궁은 또 개인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협업이 중요한 축구와는 또 여러 가지 성과 측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현대 일가가 그러니까 양궁뿐 아니라 그러니까 정몽준 전 회장 때부터 해서 축구에 좀 많이 투자를 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 축구협회가 다른 체육 종목 협회들에 비해서 재정 자립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그동안 범현대가에서 지금까지 계속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덕을 챙기기는커녕 지금 지탄을 받는 신세가 된 거는 결국 협회 운영상의 문제가 좀 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뭐 저도 아주 공감을 하고요. 저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스포츠를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그냥 뒷얘기 중간중간에 잠깐씩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기자 생활 초기에 그 체육부에 잠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99년 9월에 그 남북 통일농구라는 걸 해요. 그게 뭐냐면 98년도인가 돌아가신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떼방목을 하시고 당시 이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이제 합의를 한 게 뭐였냐면 남북 통일농구였어요. 그래서 99년 9월에는 평양에서 하고 12월엔 서울에서 했는데 제가 12월 서울에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내라 기사를 내가 쓴 건 아니고 가서 야, 현장 분위기 불고 뭐라고 그러냐 전화로 보고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체육관을 막 도는데 이제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미 좀 기력이 쇠하셔서 약간 좀 힘들어 보이신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 계시는데 좀 올해는 못 사실 것 같다는 약간 그런 좀 느낌을 받았었고요. 당시에 이제 북한에 굉장히 큰 선수 있었어요. 농구 선수 리명훈 선수라고 2m 35. 그 선수한테 이제 겁 없이 가서 물어봤죠. 어리니까 한국에 오신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대꾸를 안 하더라.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 있기야 뭐 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2026년 월드컵 16강 가면 대표팀에 20억을 기부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이게 안 될 줄 알고 그랬을까요? 뭐 짜다고 했으니까. 그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정 회장이 이 지갑을 여는데 인색하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사재는 아닐 것이다. 그 전에 협회장으로 있을 때도 뭐 현대산업개발 뭐 이런저런 기금으로 해가지고 돈을 냈었잖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자기 돈을 쓰지는 않았구나. 네. 그래서 낸다고 해도 이번에 또 현대산업개발 끌어들이려나 이렇게 생각했었고 그럼 직원들이 꼭 그렇게 뭐 분위기는 좀 유화적이라도 돈 지갑 안 풀면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네.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뭐 추측성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 대표팀 상황 가지고 봐서는 16강에는 못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들어서 먼저 사퇴를 발표를 했잖아요. 대회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때 그런 생각을 했구나.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홍 감독이 지금 연봉이 20억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협회에서 만류를 했는데도 자기가 나는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연봉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럼 20억 지금 남은 기간 포함했을 때 한 절반 정도 남았으니까 10억 떨어지네? 그럼 그 돈으로 생각하고 한 거 아니야?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뭐 상당히 그렇게까지 그 생각하고 싶지 지갑을 않지만 여는데 네. 인색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홍명보 감독의 연봉이 뭐 20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어디 보니까 또 38억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축구협회장은 보수가 이제 영원입니다. 근데 그 지갑을 여는데 굉장히 인색하신 그분이 왜 축구협회장을 그렇게 오래 잡고 있었는지 혹시 그걸 상쇄하는 무슨 대가나 권한이 있었을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저도 그 자리에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대접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축구계에서 얘기하는 걸로 보면은 이제 외교관급 의전을 받는다. 대통령 부럽지 않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유럽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축구 구단을 소유를 하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명함을 내밀 때 내가 축구 협회장이다 이런 명함을 내밀게 되면은 뭐 이런저런 비즈니스 기회도 많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사실 그 정 회장이 이거를 어떤 경제적인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이 우리 범현대가 가문의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축구협회가. 네. 그래서 이걸 내가 놓으면 이건 내 과오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현대가가 가지고 있는 축구 구단이 지금 K리그에도 3개나 되거든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산 아이파크도 있지만은 그 전북현대 그러니까 뭐 전북현대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도 있고 그다음에 울산 HD 같은 새 경우에 구단 중에서 울산이 제일 지금 네,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사실 협회장 자리도 그 사촌 형인 그 정몽준 회장한테 물려받은 셈이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업적을 조금 하나 남기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껏 업적 하나 없었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4연임제잖아요. 그래서 4연임제 그때 명분이 그 천안 축구센터, 그러니까 축구장 뭐 8개를 건립해서 이제 연령별 대표팀의 어떤 그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내 임기 동안에 한번 나의 업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욕심으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정몽규 회장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축구 대표팀 귀국하기 직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남겼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저도 이거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 예상과 결과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낀다. 그 제일 기억에 남았던 이 부분이에요. 능력보다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이 말의 의미를 놓고 이제 저도 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민주당 상황하고도 좀 겹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내 편을 중시한다. 이거는 유시민 전 의원이 왜 우리 편 안 쓰냐 이 말을 저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여하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무능한 사람은 홍병모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정청래 전 대표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짚어보면 무능한 지휘관은 홍명보, 정청래 중 누굴까요? 네, 저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바로 그 글을 보고. 근데 그냥 정청래 대표라는 해석은 저는 그러니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향점이 좀 다른 거지. 이게 또 무능하다라고 하는 건 되게 다른 영역의 평가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게 좀 싸우지 말고 갈등을 봉합하자라는 말이 뭐 제차 3차 나왔던 상황에서 그래도 정치적으로 한때 또 동지적 관계였던 인물에 대해서 무능한 사람이라고까지 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좀 믿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를 좀 비판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약간 이 이슈에 너무 몰입한 해석일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첨언을 네. 하면 유경선 기자 생각이 대체적으로 동일한데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이거는 유시민 작가를 전 의원을 저격한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유시민 전 의원 당신 얘기처럼 하면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정청래 전 대표를 얘기한 건 아니고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식으로 읽혔어요. 그럴 수 그런데 있겠네요. 예, 근데 다음 해석이 좀 필요한 게 또 뭐였냐면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엄격한 감시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뭐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책임을 지게 하면 좋겠어요? 좀 이제 문체부 감사랑 저는 좀 이렇게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체부 감사 때 뭐 감독 선임 과정에서 좀 뭐 부당사항이 있다라는 지적을 다수 했었고, 그리고 그 정몽규 회장을 비롯해서 임원들에 대해서 징계 요구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지적이 있었을 때 그 지적에 따르는 어떤 뭐 책임이라든가 뭐 조치 요구에 대해서 실제로 이거를 좀 이행하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아까 제가 박효재 기자한테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체육 행정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축구계 협회 간선제를 손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보도를 보면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에서 이런 걸 좀 착수했다는 식의 보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만약에 지금의 간선제가 유지가 되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대로 되겠죠. 60일 내에 네. 하면 60일 내로 하면은 지금처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간선제를 하게 되면 그거는 정몽규 현 회장이 자기 사람들을 그렇죠. 그 어떤 네. 선거인단 같은 데 내리꽂고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앉힌 다음에 음. 그 뒤에서 조정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을 세운다.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가능한 건가요? 저는 정 회장이 그때 사연임 그 공식 기자회견 할 때 그 어떤 자신감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인단 수를 지금보다 한 2배 늘리겠다, 뭐 400명, 500명. 그것도 내가 다 할 수 있어. 뭐 그것도 컨트롤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정 회장이 굉장히 그립을 강하게 쥐고 있기 때문에 뭐 정말 전면적인 직선제는 아니지만 선거인단은 뭐 10,000명, 20,000명 뭐 이런 수준으로 늘리는 게 아니면은 정 회장이 지금 체제로는 당연히 되겠죠. 그 축구협회에서는 지금 그 축구협회라기보다 이제 정부에서 그러는 거죠. 대한체육회나 이런 데서 이거 직선제로 해야 된다 해서 좀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걸 사태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차기 대한축구협회장은 제발 그 재벌 말고 보수받고 상근하면서 그야말로 축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줄 만한 CEO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나라와 축구를 걱정하는 마음은 모두 다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다음 대표팀 감독이나 축구협회장에 어울리는 사람 한 명씩 좀 추천을 해보실까요? 유경선 기자부터.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식견이 충분치 않다 보니 누구를 꼽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다만 이제 축구 취재를 좀 오래 하신 좀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은 인기 투표식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좀 문제의식이 동의가 됐고, 그리고 좀 이번에 이슈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왕년에 많이 사랑받았던 축구 스타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 중에서 뭐 방송이나 예능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되게 이제 국민들로부터 많은 뭐 사랑을 받고 또 팬들이 그만큼 많은 뭐 지지를 보내줬고 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의 실력과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유명세를 활용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부도 축적하고 할 수 있는, 욕도 안 먹지, 축구 안 그렇죠. 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때마다 전문성을 활용해서 논평을 얹으면 그건 그것대로 또 환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개인의 선택이니만큼 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좀
이분들도 약간 헌신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있었다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받았던 사랑을 환원하고자 하는 뭐가 좀 있었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 왜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기자 들더라고요. 말은 예. 방송에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도 뭐 후보가 될 수 있겠다. 뭐 뭐 그 만약에 이제 지금이라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헌신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했고요. 방금 제가 뭐 인기 투표 시기면 안 된다라는 말이랑 좀 배치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아니죠. 일- 이게 예. 투표가 배치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럴까요? 실력을 예. 증명한 분들이니까. 뭐 그거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일본 얘기를 또 이제 좀 하게 되는데, 일본이 또 이제 브라질을 상대로 아주 또 1대2로 뭐 젖잘싸 했더라고요. 너무 부러운 일이죠. 네, 정말 너무 부러운 일인데,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뭐 나이 든 축구 스타들이 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일본 축구계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를 굉장히 마다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런 게 뭐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시스템적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게 되게 부러워 보이더라고요. 박효지 기자는 누구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독, 축구협회장. 저는 감독이라고 하면은 지금 수원 삼성 지금 2부에 있지만 수원 삼성 그 감독을 꼽고 싶은데 저는 그 이정효 감독이 그분 얘기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 이정효 감독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나 같은 사람은 패자부활전이 없다.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욕을 먹는 게 그 2002 그 4강 신화의 주역들 정말 선수 시절에 이름 날렸던 하지만 지도자로서는 성과를 보여준 게 없는 사람들을 이름값만 가지고 뽑았잖아요. 근데 이정효 감독은 그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아까쯤에 말했던 그 부산 아이파크 소속 선수이기도 했는데 선수 시절에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되면서 그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 광주 FC를 데리고 이게 이제 시민구단인가요, 거기는? 네네 아, 시도민 구단이고 그때 2부 리그에서 바로 직행을 해서 1위를 해서 1부까지 끌어올렸고 그리고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광주 같은 굉장히 스쿼드가 엷은 팀을 가지고 일본 J리그 디펜딩 챔피언을 꺾기도 했고 이제 사우디 정말 명문이죠 아리랄 뭐라고 해야 돼요 무모할 정도로 용감하게 맞서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분이 굉장히 그 거친 언행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해요. 나 싸가지 없다는 거 안다. 그렇지만 나는 그런 말보다는 내가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겠다. 내가 잘 못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럴 일 없을 거다. 그렇게 좀 호언장담하거든요. 축구 스타일이 있어요, 좀? 축구 스타일은 약간 굉장히 그 영리하게 하는 감독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공간별로 나눠서 선수들한테 이 공간에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 굉장히 디테일이 강한 감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부하는 지도자고 그리고 저는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겠다 이런 그런 멋있는 자세가 돋보여서 이정효 감독을 꼽고 싶고 축구협회장은. 축구협회장은 그 저는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그 재미 사업가 그 미셸 강이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 그 이름은 강용미라는 사업가인데 미국에서 이제 IT 헬스케어 이런 걸로 돈을 벌어가지고 굉장히 자수성가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전에는 이제 축구 메시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축구의 문외한이었던 분이었는데 미국 시장에서 이게 축구가 성장 가능성이 있고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뛰어들었구나. 그렇게 크게 투자를 했다고 하고 최근에 그 3천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한국 돈으로 하면 한 450억 정도를 이제 미국 풀뿌리 축구 여자 풀뿌리 축구를 위해서 돈을 쾌척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왜 축구협회장이 되고 싶어 해요? 되지 그렇지는 않겠죠. 이제 그냥 미국에서 생각나는 사람. 네. 그렇게 조금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고 좀 사업가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는 분 그런 분이 오히려 협회장을 하면은 지금보다는 한국 축구를 더 잘 팔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인물비상구에서는 홍명보와 정몽규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도 되게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잔혹사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가에 대한 방증이었습니다. 자, 분노는 순간이지만 개혁은 영원해야 됩니다. 껍데기만 바꾼 인적 쇄신이 아니라 뼈대를 바꾸는 시스템의 혁신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축구협회를 향한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한 줄 논평으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경선 기자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이게 축구협회로 4행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그 축구협회로 이렇게 운을 4개 띄워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 네. 축구도 적고 구, 구태도 크게 드러났습니다. 협, 협회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회. 네, 회장은 바뀌어도 결과는 반복될 겁니다. 아, 네.
매번 그 사행시 삼행시 지어 오시는데 이게 참 이것도 고민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저가 저 유경선 기자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그냥 대충 해가지고 좀 무성의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내가 한 거 또 하고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유경선 기자는 번번이 이게 만들어 올 때마다 이게 창의적으로 박효진 기자 부담되지 않아요? 자 해보세요.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원흉으로는 정 회장을 지목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경기 대패의 책임은 직접적인 책임은 홍 감독한테 돼 있으니까 홍명보로. 홍명보는 나르시시스트다. 그 뭐 다 아시겠지만 아 이해가 돼요. 네. 나만 옳고 나를 너무 사랑하고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신데 뭐 대표팀 주장이었을 때는 그게 미덕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좀 남의 얘기도 들으시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물 비상구 오늘 인물 비상구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자 인물에 대한 이야기. 정치인들의 사담회였는데 오늘은 이제 축구인에 대해서 좀 어울리지 않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인물 비상구는 일요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유경선 기자, 박효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